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카톡녀 유승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바로 이곳 백수 해안도로인데요, 전국에서 10대 드라이브 명소라고 불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21년형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생긴 트림, 르블랑 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랜저 르블랑에 탑승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어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894km인데요 게이지가 완전 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풀 상태로 일단 주유를 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름을 넣지 않은 상태로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가 실제로 연비가 나오고 또 운전할 때 피로도 등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주유 건 자체는 7,000원대에서 멈췄는데 일단 정액으로 만원에 맞춰서 넣었고요, 약 6.7리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면 기름을 넣었는데 895km, 아까랑 똑같거든요. 약간 주행을 해야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단순한 오류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주행을 해서 반영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상한 상황인데요, 895km에서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894km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차를 인수했을 때만 해도 주행 가는 거리가 960km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름이 떨어졌길래 주유를 한 건데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요, 연비는 26.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좀 달릴 때는 28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약간 정체 중인 상태여서 약 시속 40km대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연비가 조금 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르블랑 트림을 선택하시게 되면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전부 다 이중 잡합 유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창문을 열면 네, 이렇게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창문을 닫게 되면 정말 많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엔진으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것도 굉장히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 고급스러운 차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프로젝션 타입, 그러니까 앞유리창에 투사를 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제 셀토스는 플로팅 타입,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올라와서 이 디스플레이에 비춰서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 그랜저를 탈 때 느끼는 게 정말 약간 초점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마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옵션에서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자,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100km로 세팅을 했고요,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핸들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꺼지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HDA1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HDA를 제가 뭐 셀토스에서도 사용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뭐라 그럴까요, 약간 급가속, 급브레이크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속하고 편안하게 감속하는 기능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가속은 약간 급하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브레이킹은 아주 부드럽게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의 승차감은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이 목을 받쳐주는 헤드레스트 부분이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이 목으로 오는 피로감을 조금 많이 덜어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옆구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이 운전자의 무너지는 자세를 좀 받쳐주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훌륭한 착자감과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행을 72.9km, 약 73km 정도를 주행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행 가는 거리가 점점 떨어지는데 게이지는 그렇게 지금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물론 앞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많기 때문에 게이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 이건 소프트웨어의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이런 차가 편하더라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납 공간이 조금 여유롭고 넉넉한 차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수납 공간은 트렁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차 내부에 있는 짜잘짜잘한 수납함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서 간식도 사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음료도 사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 보면 점점 차 안에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저기 둘 곳이 좀 필요해지는데, 지금 이 그랜저의 수납 공간을 조금 보자면요, 지금 이 부분에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곳, 무선 충전은 한 대만 가능하고요, 수납을 핸드폰을 하자면 한 3대 정도까지는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휴대폰을 3개를 넣게 되면 제일 밑에 건 무선 충전을 하고 나머지 2개는 여기 있는 USB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유선일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걸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불편할 건데, 그렇다면 다른 데에 놔야 되겠죠? 근데 컵홀더는 지금 이렇게 음료가 차 있으면 끝입니다. 컵홀더가 또 그렇게 여유롭거나 크지 않아요. 뒤에 건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좀 작아가지고 조금 큰 물통 같은 건 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센터 콘솔 공간은 넉넉합니다만 센터 콘솔 장치가 너무 뒤에 있어서 일단 열기도 좀 힘들고요, 여기서 걸려서. 그리고 열고 나서 물건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그걸 대신 해줘야 돼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는데 이 커피가 지금 안 들어갑니다. 정말 작은 물병을 넣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라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도어의 손잡이 부분도 조금해서 이렇게 차키를 넣어두면 다른 건 이제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조금 아쉽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약 145km 정도 그랜저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운전 피로도는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PD님은 지금 승차감이 어떠세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좋다. 네. 그렇게 끝인가요? 저 그 승차감에 대해서 저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그럼 지금 150km 정도 주행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예요? 현재까지? 하이브리드고 가솔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너무 커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네요. 네, 저도 뭐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데는 이중여판 유리가 뭐 4군데가 다 돼 있으니까 풍자음은 정말 조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속 105km 정도인데 창문을 열면 들리시죠?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창문을 닫아두면 풍절음은 조용합니다. 근데 이 노면 소음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너무 풍절음이, 다른 소음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 두드러지게 잘 들리는 게 아닌가. 네, 저희는 지금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영광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가 289km 정도 되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는 765km가 됐고요. 네, 지금 해안도로에 거의 다 와 가는데요, 일단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여유롭고 이 길도 굉장히 이쁘네요. 한적하고 마음이 좀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2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오로지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나고 있습니다. 창문을 잠깐 열어볼까요? 창문을 잠깐 열면, 네, 이야, 진짜 한적하죠? 옆으로는 저수지가 있고요, 이 길에 심어진 나무들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여가지고 시속 30km 막 이렇게 밟고 가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속 30km로 밟고 다녀도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와, 여유롭고 한적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듭니다. 잠깐만 즐겨보시죠, 같이. 네, 지금 백스 해안도로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주행한 게 299km, 연비가 20.3이 나오네요. 주행 가는 거리가 756km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 주행 가는 거리가 895km 였단 말이죠. 그럼 대충 140km 정도가 빠진 건데 실제로 주행한 건 300km 정도 가까이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일단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광하면 생각나는 굴비 정식을 시켰습니다. 생선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전복도 있고 게장도 있고 이렇게 탕도 있습니다. 자,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랜저의 디자인 익히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좀 둥글둥글해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요 그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릴 디자인이 참 잘 된 게, 여기 보면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등도 이 그릴 패턴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 지시등을 넣게 되면 제일 끝에 램프 하나는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왼쪽 깜빡이를 켰을 때 오른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헷갈릴 수 있어서 벨 끝에 하나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끝에 하나가 안 들어오더라도 약간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같은 건 저만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 차량의 좀 측면을 보시게 되면요, 하이브리드에 맞게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넣게 되시면 19인치 휠로 변환이 되고요, 19인치 휠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미쉐린 타이어로 또 변경이 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사이드 미러, 지금 평범한 사이드 미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그랜저 르블랑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퍼포먼스 패키지라는 건데,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사이드 미러가 카본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시려면 3.3 가솔린을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바뀌는 변화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후면에 카본으로 된 리어 스포일러가 붙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3.3 가솔린 모델에만 혜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약간 외형적으로 다른 그랜저를 원한다 하시면 3.3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그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번 르블랑 트림에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랜저 르블랑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 블랙과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트림에서는 이 컬러를 선택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이 르블랑 트림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베이지 시트 관리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으로만 전체가 인테리어 되어 있는 모노 블랙 인테리어도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이 르블랑 트림에서는 기존의 캘리그래피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옵션들이 르블랑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익스클루시브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게 르블랑에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르블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 공조기도 디스플레이 형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 보조 장치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데요,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인식하는 그런 보조 기능도 들어갑니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교차로나 자전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오로지 캘리그래피에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안전 사양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밖에도 후진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후진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드 등도 함께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르블랑을 중간 트림으로 하면서 이렇게 약간 실속 있는 눈에 확 끌만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장착을 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K8의 등장 영향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건 소나타 판매 부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소나타가 지금 굉장히 판매 부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옵션 등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젊은 층을 좀 흡수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에 트림을 추가할 때는 가장 최상의 트림을 추가하는 반면에 이 그랜저는 중간 트림을 추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좀 실용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랜저 르블랑 트림, 가격이 얼마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 트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천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3.3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6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옵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빌트인 캠,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완전 풀옵션으로 다 넣으신다고 하셔도 4,2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3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풀 옵션으로 다 넣게 되면 대략적으로 4,300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나옵니다. 나는 옵션 고르는 게 너무 귀찮다, 난 그런 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하이브리드로 고르셔도 전혀 지장 없이 운행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르블랑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최종 연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2열로 넘어와 봤는데요, 2열로 제가 넘은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갈 때 나 혼자서만 가진 않잖아요.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뒷자리로 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느껴지는 게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더 좀 시끄러운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약간 귀에 거슬리는 고주파음이 계속해서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뒤에 유리도 당연히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소리가 새어 나오는 건 기존의 이중 접합이 아닌 모델들은 도대체 얼마나 시끄러운 건지 참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2열에서 자리가 일단 너무 넓습니다. 2열이 진짜 너무 넓어요. 다리를 이렇게 꼬고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기본적으로 열선이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는 앞좌석에만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2열을 위한 에어벤트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2열 에어벤트의 바람 세기는 그렇게 막 강하게 바람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열의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1열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이 좌석 자체가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어서 고정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각도가 불편한 각도가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각도여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여행하다 보면 트렁크에서 물을 꺼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분명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스키스루로 짐을 이렇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 스키스루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멈춰서 트렁크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데, 짐을 이렇게 간단하게 꺼낼 수 있다는 건 장거리 여행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열에서 창문이 다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열도 원터치로 내려가죠. 요만큼이 남기고는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시야를 방해한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1열에 비해서 공간도 좀 넓고 비슷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납 공간도 2열에서 쓰기엔 충분한 만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열보다 2열이 더 편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한 주행거리가요 642km입니다. 지금 연비가 19.2가 나왔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48km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895km였거든요.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나서 642km를 뛰었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 주행 가는 거리보다 한 200km 정도를 많이 주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직 하이브리드와 가솔린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 길게 나는 차를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비적인 면이나 소모품적인 면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절대 비싼 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하이브리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걸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장거리 리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종종 기회가 될 때 이런 장거리 리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카톡녀 유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